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유례없는 수준의 대출 규제를 내놓으면서 시장은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이미 상당수 대출자가 내일부터 시행되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규제 시행을 앞두고 대출 계획을 짜놓고 실행한 데다가 이번 대출 규제로 일단 포머 수준의 영끌 강풍도 잦아드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은행 비대면 대출이 막히고 케이스마다 규제 적용이 애매한 경우가 속출하면서 추가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첫 소식 유선우 기자입니다. 대출 규제가 나온 뒤 첫 영업일, 은행 객장이 평소와 크게 다르진 않았습니다. 다만 전산 시스템 정비로 비대면 대출이 중단되면서 불편을 겪은 일부 고객들이 은행을 찾는 모습이 적지 않게 눈에 띄었습니다. 대출에 필요한 서류들 받으러 왔는데 비대면으로 발급받는 게 지금 제가 원래는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지금 되지가 않고 있어가지고 급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은행에 잠깐 들렸습니다. 비교적 한산한 객장 모습과 달리 비대면 대출 재개 시점과 새 규제 적용 여부를 묻는 전화 문의는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갑작스럽게 발표된 내용에 대한 혼란을 겪는 금융 소비자분들의 문의사항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 특히나 이제 전세보증금 반환을 앞두고 있는 집주인분들이 대출 가능 여부에 대한 디테일한 문의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국의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례들이 여전히 불분명한 가운데 추가 가이드라인이 늦어지면서 현장에선 혼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고강도 대출 규제 발표 이후 주담대와 신용대출 심사 실태 점검에 착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중대출이 막히자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정책대출로 수요가 쏠리는 이른바 풍선 효과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SBS 비즈 류선우입니다. 은행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 현장에서도 주말 사이에 대출 규제의 영향을 따져묻는 전화가 많았습니다. 서울 아파트의 약 74%가 이번 규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매수자 입장에선 현금을 8억 6천만 원 이상 쥐고 있어야 서울 아파트 입주가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 때문에 현금 부자들만 유리하게 됐다는 불만도 나옵니다. 이어서 유정현 기자입니다. 오늘부터 입주를 진행하는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입주를 코앞에 두고 발표된 지난주 정부의 대출 규제에 주말에는 인근 부동산으로 문의 전화를 하는 계약자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규제가 딱 들어간다니까 놀래가지고 전화가 왔었어요. 요인즉 나도 피해를 보냐, 내가 대출에 나오냐 안 나오냐 물어보는 사람은 있었어요. 특히 세입자를 구해 잔금을 치르려던 상당수 계약자들이 가장 다급해졌습니다. 앞으로 정부가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을 전면 금지하면서 이곳처럼 입주가 임박한 아파트 일부 수분양자는 자금 조달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앞으로 빚을 갚을 여력이 있음에도 분양시장을 통해 내 집 마련을 하긴 어려워졌고 현금 여력이 있는 사람들만 분양시장에 뛰어들 수 있게 됩니다.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이 또로 유동성이 제한이 되면서 전체적인 시장에서는 양극화 문제가 가중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신혼부부나 청년층에게 큰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이른바 로또 분양을 기대하긴 더 힘들어지게 됐습니다. SBS 비즈 유정현입니다. 초강력 대출 규제가 발표된 이후에 시장에서는 이처럼 부작용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윤지혜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 기자, 이번 대출 규제 발표 이후에 강남 집값을 잡으려다가 자칫 주변 집값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던데 어떤 배경입니까? 네, 이른바 풍선 효과라고 하죠. 그간 강남권을 비롯해서 마포, 성동과 같이 상대적으로 입지가 좋은 곳들의 수요가 몰렸다면 이번에는 노도강, 그리고 금관구, 또 중랑구, 경기, 인천까지 상대적으로 아파트값이 낮은 곳까지 매수세가 옮겨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들 지역은 그러니까 현재 시세 기준으로 봤을 때 6억 원 한도 규정을 넘지 않고 LTV 70%까지 대출이 가능한 곳들입니다. 규제가 발표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장 노도강 지역이 들썩인다든지 매수가 쏟아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존의 매수자들이 고가주택 지역에서
중저가 지역으로 대체 물건을 찾으려고 이동할 것이라는 게 다수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정부가 또 생애 최초, 신혼부부, 신생아 특례대출 등 정책자금 대출의 한도도 축소를 했죠. 그래서 자금이 부족한 2030 세대의 경우는 결국 외곽으로 이탈할 수밖에 없고 또 그렇다면 수요가 계속 몰리다 보면 다른 지역의 집값이 오를 수 있다. 이런 걸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는 주변 지역으로도 옮겨갈 수가 있고 그렇다면 이번 규제로 인해서 월세와 전세 시장 충격은 어떨까요? 네, 전세대출 제한이라는 내용도 담겼고요. 실거주 의무 강화가 됐죠. 때문에 전월세 물건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전문가 의견이 나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매매 수요가 거래 소강 상태를 빚는다면 그 수요 일부가 임대차 시장에 이제 옮아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파트 입주 물량이 수도권은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 좀 줄어들어서 전세 매물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전월세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매매 시장이어서 임대차 시장까지 충격이 잇따라 올 수 있겠는데 그래서 네. 공급 대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죠. 맞습니다. 대출 규제가 나오기 전부터 단기적인 대책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이 공급이 해결돼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많았는데요. 아직까지 정부는 이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에 대해서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정기획위원회가 이번 주 중 국정과제 목록 초안을 확정하고 세부적인 내용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여기에 공급 대책이 담길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주말에 대통령실이 주말 인선을 통해서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을 임명했습니다. 이상경 신임 차관은 오늘 취임사에서 실수요자에게 저렴한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 이렇게 밝힌 만큼 공공주도의 공급 확대 정책에 힘이 실릴 것이다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윤 기자, 공급 대책 나면 계속해서 전해주십시오. 네. 수고했습니다. 이처럼 수요 억제뿐만 아니라 공급 확대 방안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강력한 수요 억제책에다가 공급 감까지 겹치면서 서울 집값 오름세를 더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한진 기자, 지난달 주택 공급 3대 지표인 인허가와 착공, 준공이 나란히 뒷걸음질 쳤죠. 네, 국토교통부가 5월 주택 통계를 발표했는데요. 지난달 인허가는 2만 424가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3.1% 줄었습니다. 착공은 15,211가구로 같은 기간 12.3%, 준공 물량 역시 10.5% 줄어든 26,357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들어 1월부터 지난달까지 누적을 보면 지난해보다 인허가는 12.3%, 착공은 30.3%, 준공은 9.9% 적었습니다. 분양 시장도 쪼그라들었는데요. 지난달 분양은 11,297가구로 지난해보다 44%, 또 올해 들어 누적 기준으로도 42%나 크게 줄었습니다. 인허가와 착공, 준공, 분양 지표까지 모두 빠지는 추세라는 건 앞으로도 공급 여건이 나아질 가능성이 낮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정부의 대출 규제 정책으로 주택시장 불확실성이 커진 데다 나라 안팎의 불안한 경제 변수 등도 주택 공급을 짓누를 수 있는 요인으로 꼽힙니다. 서울 부동산 시장은 강세지만 지방을 중심으로 준공업 미분양, 이른바 악성 미분양은 더 늘고 있다고요? 네, 주택을 공급하는 건설사의 재무 부담으로 이어져 주택시장 악화를 부를 수 있는 악성 미분양이 22개월째 늘고 있습니다. 지난달 27,013가구로 한 달 사이 591가구 불어났는데요. 이 가운데 수도권 물량이 4,616호로 전체 악성 미분양 중 17.1%를 차지했습니다.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 건수는 62,703건으로 한 달 새 4.2% 줄며 두 달째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SBS 비즈 김한진입니다. 이번에 정부가 초강력 대출 규제책을 시행한 것은 저금리를 타고 가계대출이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달에도 가계대출은 6조 원대로 증가폭이 예상됩니다. 이는 저금리 기조 때문인데 지난달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크게 하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정민 기자, 지난달 주택담보대출 금리 어땠습니까? 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5월 금융기관 가중 평균금리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은행 주담대 평균금리는 연 3.87%입니다. 전달보다 0.11%포인트 낮아졌는데요. 지난 4월 8개월 만에 처음으로 3%대에 진입한 이후 두 달 연속 3%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담대와 함께 가계대출 금리를 구성하는 전세자금 대출은 0.11%포인트 내린 3.7%, 일반 신용대출 금리도 0.07% 내린 5.21%로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때문에 지난달 가계대출 금리는 전달보다 0.1%포인트 내린 4.26%로 집계됐습니다. 한국은행은 은행채 5년물 및 코픽스 등 지표금리 하락에 따른 영향으로 일제히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금리 인하기에는 은행들이 이 대출 금리는 찔끔 내리고 이 수신 금리는 팍팍 내리기 마련인데 이 예대 금리 차는 얼마나 벌어졌나요? 네, 지난달 예대금리 차는 1.54%포인트로 전달보다 0.06%포인트 커졌습니다. 4월에는 1.48%포인트로 0.04%포인트 내렸었는데 한 달 만에 다시 상승 전환했습니다. 김민수 한은금융통계팀장은 지난달 대기업의 대출금리가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신규 취급액 기준 예대금리 차의 지난 10년 평균은 1.69%포인트입니다. 다만 잔액 기준 예대금리 차는 지난달보다 0.02%포인트 내린 2.19%로 집계되면서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잔액 기준 예대금리 차는 지난 2011년 11월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미국발 관세 충격 여파가 지속되면서 지난달에도 생산과 투자가 동반 뒷걸음질 쳤습니다. 1차 추경까지 투입했지만 내수 역시 부진을 지속하며 경기가 좀처럼 반등의 발판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출근에 나선 새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이처럼 꺼져가는 경기 회복의 불씨를 되살려야 하는 혹독한 시험대에 섰습니다. 엄하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전산업 생산지수는 전달보다 1.1% 줄며 2달 연속 하락했습니다. 올해 1월 이후 가장 큰 낙폭입니다. 특히 광공업 부진 영향이 컸습니다. 광공업 생산은 1차 금속, 석유정제 등에서 생산이 증가했으나 의약품, 금속 가공 등에서 생산이 줄어 전월 대비 2.9% 감소하였습니다. 자동차 생산은 미국발 관세 정책과 현지 공장 운영 불확실성 여파로 2달째 뒷걸음질 쳤습니다. 소비도 기대만큼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소매 판매는 석 달째 제자리고 설비 투자도 석 달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4.7%나 줄었습니다. 기업은 투자 못하겠다고 하고 가게는 지갑을 닫으면서 내수와 생산 기반이 함께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오늘 아침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에 첫 출근했습니다. 인사장님 만들게요. 인사청문회 잘 준비해서 2차 추경이 임박했지만 반짝 효과에 그칠 것이란 회의로는 여전합니다. 새 경제수장은 그 불신을 깨고 성과를 입증해야 할 첫 시험대에 섰습니다. SBS 비즈 엄하은입니다. 고물가로 인한 장바구니 부담이 여전한 가운데 상대적으로 저렴했던 수입 소고기마저 가격이 뛰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수 진작을 위해서 조만간 2차 추경에서 지급할 소비 쿠폰이 오히려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어서 신채영 기자입니다. 부담 없이 즐겼던 수입산 소고기지만 부쩍 오른 가격표를 보고선 쉽게 손이 가지 않습니다. 이 가격대면은 같은 그람수인 돼지고기로 가겠다. 돼지고기도 가격이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그람수에서 많이 좀 오버가 된다 싶으면은 뭐 닭고기라든지 오리 훈제라든지 그런 제사라던가 기일 같은 때는 고기를 올려야 하기 때문에 꼭 써야 되는데 그럴 때는 아무래도 좀 고민이 되긴 해요. 미국산 소고기 100g당 평균 소비자 가격이 4,000원을 훌쩍 웃돌며 평년 대비 30% 급등했습니다. 미국 내 이상기후로 공급이 줄어든 데다 고환율까지 겹친 탓입니다. 미국산 소고기 대신 대체품의 수요가 몰리면서 호주산 소고기도 덩달아 평년 대비 30% 가까이 뛰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여온 한우 가격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소비 쿠폰이 제공이 되면은 평소에 소비하지 못하던 건데 소비 쿠폰을 지원받았으니까 아마 그거 한번 소비해보자. 이렇게 쏠림 현상이 나타났을 때 오는 그 품목들은 수요가 올라가니까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죠. 미국산 소고기발 축산물가 상승이 우려되는 가운데 소비 쿠폰 부작용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SBS 비즈 신채원입니다. 이번 2차 추경안에는 장기 연체자에 대한 채무 탕감 방안도 담겨 있어서 성실 상환자에 대한 역차별과 또 도덕적 해이 논란이 일고 있다는 소식 지난주에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정부가 개인 소액 채무를 탕감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 김병한 금융위원장이 가능하면 도박 빚은 걸러내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도박 등과 관련한 빚을 선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전망입니다. 채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김 위원장이 오늘 국회 정무위에 출석했죠. 이번 논란과 관련해서 뭐라고 했나요? 네, 김 위원장은 새 정부의 소액 채무 탕감 대상에 도박 빚이 포함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가능하다면 도박 관련 빚도 심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심사를 할 겁니다. 심사 기준은 소득, 재산 다 볼 겁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은 말씀하신 뭐 도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사를 해서 새 정부 출범 이후 금융당국은 7년 이상 장기간 갚지 못한 5천만 원 이하의 개인 채무 전액을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빚이 누적된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을 위함인데요. 성실 상환자 역차별 논란과 함께 투자 실패로 인한 이른바 도박빚을 없애는 데 이용될 우려가 나오자 이 같은 설명을 내놓은 겁니다. 방금 김병한 위원장도 이 가능하면이라는 전제를 달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액 신용대출의 경우 대출 목적을 판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개인별 늘어난 채무가 진짜 생활고로 인해 늘어난 채무인지 투자 실패로 인한 이른바 도박빚인지는 차주가 자발적으로 목적 확인을 해주기까지 사실상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김 위원장의 설명은 가능한 철저히 심사한다는 취지로 이해해달라면서 금융사로부터 채무를 매입할 때 그런 정보까지 가져오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비즈 최나리입니다. 코스피가 상승 마감하며 올 상반기 거래를 기분 좋게 마무리했습니다. 올 상반기 국내 증시 상승폭은 30%나 돼서 26년 만에 최고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주요 20개국 증시 가운데서도 상승폭이 제일 컸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이른바 4,000피에 이를 수 있다는 낙관적인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스피는 지난주 금요일보다 0.5% 오른 3,070선 초반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번 달만 13% 올랐는데 지난해 말과 비교했을 때는 상승폭이 더 큽니다. G20 국가의 상반기 주요 증시 등락률을 살펴보면 한국이 28% 오르면서 1위를 차지했고 러시아와 독일이 각각 26%, 21% 상승하면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인접국인 중국과 일본에 비해 10배 넘게 올랐고 미국과 비교했을 때도 5배 넘게 올랐습니다. 정치적 불확실성도 완화가 되고 증시의 우호적인 정책 자체가 이제 추진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 자체가 영향을 좀 미친 것 같고요. 수출 경기가 중심인 국가인 상황에서는 관세 리스크 완화가 효과는 더 클 수도 있다라는 것들이 우호적으로 좀 작용하지 않나. 지난 27일 기준 증시 대기자금인 투자자 예탁금은 10거래일 연속 60조 원대를 기록해 제2의 동학개미 운동이 지속될 수 있다는 관측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간 국내 증시를 외면한 외국인의 유입도 가팔라지면서 연내 4,000피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됐습니다. 글로벌 대비해서 디스카운트율이 한 30%, 35% 이 정도가 이제 평균으로 나오거든요. 지금은 이제 역사적으로 가장 좀 심하게 벌어져서 50% 할인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평균적인 수준의 할인을 받았을 때 코스피 4,000이 적정 코스피 레벨이다. 증권가에서는 주주 환원 정책과 금리 인하 기대감을 이유로 연내 코스피 상단을 3,000 중반으로 높이는 증권사도 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 달 8일 미국의 상호 관세 유예 종료와 내수 회복 지연 등 대내외 악재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SBS 비즈 이민우입니다. 여당이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오늘 재계와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재계 일각에서는 일부 완화 신호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재계 입장에서는 희망 고문이었던 분위기입니다. 정보영 기자, 여당이 이번 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이 상법 개정안 강행 처리 의지를 제하긴 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6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상법 개정 관련 경제계의 우려와 의견을 들었습니다. 민주당은 이 자리에서 상법 개정안 처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는데요.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어쩌면 상법 개정에 앞서 마지막 정책 간담회가 될 수 있겠다면서 이제는 부작용을 어떻게 최소화할지에 지혜와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이번 주 목요일이나 금요일 본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방침입니다. 그럼 배임죄 확대 등 재계가 우려하는 부분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네, 재계는 소송 남발과 배임죄 확대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는데요. 구체적으로 대기업은 집중투표제나 감사위원 분리선출에 대해 유예를 요청했고 중견기업들은 3% 룰에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 룰은 감사위원 선출 시에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제도인데요. 당초 민주당은 재계 반발이 큰 3% 룰에 대해 당론에 들어있지는 않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기도 했지만 이번 주 함께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제도 시행 과정에서 부작용 등 문제가 생길 경우 법 조문과 사후 입법 등을 통해 보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비즈 정보인입니다. 최근 5년 동안 정부가 찾아준 잠자는 보험금이 20조 원이나 됩니다. 가입한 지 오래되다 보니까 찾을 수 있는 돈을 모르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럼에도 여전히 쌓인 돈이 10조 원을 훌쩍 넘는다고 합니다. 오소영 기자, 이렇게 잠자고 있는 내 보험금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네, 못 찾아간 보험금이 있는지는 보험협회가 운영하는 내보험 찾아줌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PC나 모바일로 내보험 찾아줌 사이트에 접속하면 본인 인증 뒤 보험 가입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데요. 발생한 숨은 보험금이 있다면 여기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회 서비스를 신청한 상속인도 피상속인의 보험 계약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찾아간 숨은 보험금은 매년 4조 원가량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주로 생명보험 사건이 많고 지난해 숨은 보험금 환급 4조 원 가운데 절반 이상이 중도보험금이었습니다. 올해도 약 11조 2천억 원의 숨은 보험금이 쌓여 있는데요. 정부는 오는 8월부터 계약자나 수익자인 소비자들에게 우편과 모바일로 집중 안내할 예정이며 특히 고령자를 위해서는 별도의 전용 안내장을 만들 방침입니다. 보험금도 종류가 여럿일 텐데 주로 어떤 보험금을 잊어버리던가요? 네, 가장 많은 게 중도보험금을 찾아가지 않는 사례입니다. 중도보험금이란 보험계약 기간 중에 특정 시기나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지급되는 보험금입니다. 크게 축하금, 자녀 교육자금, 자립자금, 건강진단자금, 생활여행자금, 배당금, 사고분할보험금, 생존연금 등이 해당하는데요. 이런 중도보험금은 보험계약 만기가 도래하면 만기보험금으로 전환됩니다. 보험계약의 만기 도래 이후 3년이 지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만기보험금도 숨은 보험금에 해당하는데요. 이미 보험이 실효되거나 만기 이후 3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됐지만 찾아가지 않아서 보험사 또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휴먼보험금 역시 숨은 보험금에 포함됩니다. SBS 비즈 오서영입니다. 대기업에서는 아빠들의 육아휴직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인력이 부족한 영세 중소업체에서는 여전히 쉽지가 않습니다. 육아휴직을 갈 때 회사와 동료 눈치를 덜 볼 수 있게 정부가 육아휴직 대체 인력을 고용한 업체에 추가 지원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오정인 기자, 어떤 지원금인가요? 네, 대체 인력 문화 확산 지원금인데요. 내일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이번 사업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신한금융그룹, 대중소기업, 농업협력재단이 함께 100억 원의 기부금 마련했습니다. 먼저 고용부는 육아휴직 대체 인력을 고용한 중소기업에 월 최대 120만 원을 지원합니다. 기존보다 40만 원 더 인상됐습니다. 여기에 신한금융그룹에서도 처음 육아휴직 대체 인력을 뽑은 50인 미만 기업에 채용 후 3개월과 6개월 시점에 각각 100만 원씩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원금 신청은 지역별 고용센터나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기업들의 편의를 위해 육아휴직 대체 인력 지원금 신청 시 한꺼번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금액뿐만 아니라 지원 대상도 확대됐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대체 인력 지원금은 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의 경우만 지급이 됐는데요. 올해부터는 파견 근로자를 고용해도 동일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신규 인력 채용 자체가 쉽지 않아 파견업체 도움으로 인력을 확보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으로 자리를 비운 근로자들을 대신하는 대체 인력을 고용한 사업주들은 월급의 절반가량을 보전받게 돼 인건비 부담을 덜 수 있고 근로자들 입장에선 업무 공백에 대한 우려 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오정인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 사나 뉴 무라바 개발 기업이 네이버 클라우드와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마이클 다이크 최고 경영자는 한국을 방문해서 네이버와 로봇, 자율주행, 스마트 시티 등 자동화 분야에서 협력하겠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뉴 무라바는 사우디의 수도 리야드에 14제곱킬로미터 규모로 복합용도 도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10만 가구가 넘는 주거시설과 1만 개의 호텔 객실을 비롯해 4만 5천 명의 관중을 수용할 수 있는 경기장 등이 들어설 예정이라고 회사는 설명했습니다.